94쪽 사림의 태도와 성장. 사림. 통칭 15세기 사람들을 훈구파 또는 관악파, 16세기 사람들을 사림. 그죠? 이 사람들은 조선 건국 세력들이죠. 16세기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낙향했던 세력들. 고향으로 내려가서 개성에 살던 사람이 낙향에서 숨어 살다 100년 뒤에 다시 짱 하고 등장한 세력들이, 봐봐, 선비들이 과거 시험이란 걸 통해서 중앙에, 원래 한양이겠죠, 서울에 진출하게 됐다. 근데 그애들 선비들이 숲을 이루게 됐다. 이걸 우리는 김자가 됐네. 잘못하다가 숲을 이루게 되었다. 사림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해가셨어요? 관악파, 훈구파. 훈, 공훈을 세우고 일구자, 오랫동안 권력을 잡았다. 조선 건국을 하는데 도움을, 내 공을 세우고 난 다음에 권력 잡고 오랫동안 그 권력을 잡았다. 같은 말로 관악파. 과거 시험이 치러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균관이 파가죠. 성균관에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관직에 나가기 시작하죠. 관악파라고 불렀어요. 같은 말이야. 15세기를 통칭하는 말이 훈구파도 맞고 관악파도. 뜻은 약간 다르지. 뜻은 다르지만 통칭 우리가 같은 세력으로 봐요. 16세기는 조선 건국에 반대했다가 낙향했던 애들이 다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권력을 잡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바뀌죠. 바뀌잖아요. 누가 경쟁하나요? 훈구와 사림이 치열하게 싸우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디서 싸우나요? 서울에서 싸워요. 몇 년간 싸우나요? 50에서 대략 한 60년 정도 싸웁니다. 이걸 우리 뭐라 부르죠? 선비들이 싸워서 화를 입었다. 다쳤다. 재앙하자요. 누구 싸웠다? 15세기 세력과 16세기. 이걸 뭐라고 한다? 사하. 총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 총 4가지가 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싸웠다면 어떤 사람이 승리했을까? 봐봐. 15세기는 훈구야. 16세기 사림이 접근했어. 15세기, 16세기 넘어가는 사람이 서로 싸웠다고. 누가 승리했어? 16세기는 사림이 집권하잖아. 누가 승리한 거야? 그러면 틀려. 승리자는 훈구 세력이 승리해. 근데 16세기는 누가 집권을 하게 돼? 16세기. 승리를 했는데 이 아저씨들이 나이가 많아. 40대 후반 50대야. 조선의 평균 연령이 그리 많지 않아. 왕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사의 케어를 잘 받아서 많이 살아야 40대 중반이야. 45살이야. 왕이 평균 수명이 40에서 45면은 일반 사대부들은 45까지 사는 건 되게 기적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61세가 되면 어떻게 한갑잔치 빰빠라빰빠 해준 이유가 거기 있어. 와, 장수하셨네. 기념 파티야. 지금 한갑잔치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갑잔치가 될 거고, 우리 나이로 61세가 되면 한갑잔치 할 텐데 별로 안 반가울 겁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왜? 나 그냥 죽어도 된다는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즘 100세 시대에 60 먹어가지고 한갑잔치 하면 어떻게 욕먹는다고. 한갑잔치 했던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식사 정도, 가족끼리. 가까운 데 애식 정도 좀 하면 끝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공무원이 돌아간 다음쯤 되면 아마 여러분 부모님이 한갑쯤 되지 않을까, 또는 이미 넘었거나 했을 경우 그냥 식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15세기, 16세기 구분할 수 있죠? 자, 사림의 계보 봅니다. 제일 위에 봅니다.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자, 보세요. 이 도표 있죠? 사림의 도표 있죠? 기출이에요. 이 도표 자체가 기출이에요. 이 도표 자체가 기출이에요. 사림의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꼭 알아야 할 인물이 길재예요. 이거 아니에요? 가끔 이 장난 친단 말이야. 이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길재라고. 정몽주, 길재, 김숙자, 그 다음에 김종직. 여성 이름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부자지간이에요. 네.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자지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직 밑에 뭐죠? 김갱필. 이 사람은 시험에 출제가 되죠. 김갱필이라는. 그 갱자가 이름 요즘 잘 안 써져서 이름에는 넓을 갱자예요. 한자가 넓을 갱자. 옛날 그 사대부들 이름에 갱자가 되게 많이 썼거든요. 네. 지금 우리 21세기는 이름에다 갱자를 잘 안 쓰죠. 한자 뜻은 더 좋잖아요. 넓을 갱자니까. 네. 김갱필. 그 다음에 좌측에 김일손. 네. 김일손. 김종직의 제자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여창. 네, 이렇게. 우리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김종직과 김일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먼저 기본적으로 잡고, 길재 이재현에서 요거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자, 김종직 봅니다. 세조 때 가급 패스했습니다. 중앙의 관직을 차지했다가 부친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낙향합니다. 오늘날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지역 낙향하게 됩니다. 왜? 부친상 3년상을 치러야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같이 치르는 거예요, 본인이. 예. 이때 낙향했던데 그 시기에 이제 제자들이 나타나요. 예. 전국 팔도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김일손의 제자들이 엄청난 팔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되게 얘들은 보통 사림이다 이런 얘기 표현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를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 그래서 김종직 이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약한 시기는 주로 성종 시기에 한약을 합니다. 예. 김종직 때 과거 패스했고, 성종 때 한약했던 대표적 인물이 김종직이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온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 없으면 엄청나게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직, 김일손. 그 다음에 조광조라는 인물이 나올 겁니다. 조광조 찾으셨죠? 밑에 조광조 있죠? 조광조. 이 조광조는 김갱필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저기 항해도하고 평안도 쪽에 이렇게 걸쳐서 사는 인물인데요. 김갱필이 사하를 통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조광조는 원래 사림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글 공부하는 사대부예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대요. 조광조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누구에게도 나는 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존심, 자만심이 너무 세요. 배울 스승이 없다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단 김갱필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배울 수 있겠다. 조광조가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아저씨는 김갱필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 누구도 용인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자기 동네 옆 동네에 김갱필이 유배를 왔네? 그럼 조광조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사제지간이 돼. 이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공부 잘하는 시골 촌놈이 갑자기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제지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림의 계보가 쭉 조광조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바뀌죠. 이연적. 오른쪽 보시면 두 번째 이연적 나올 거고, 두 번째 뭐 서경덕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연적, 서경덕. 이 사람이 주리론이죠. 이 사람이 주기론이죠. 주리, 주기론이 바뀌죠.
이현적, 서경덕. 찾으셨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항. 이 이렇게 되죠. 이항, 이 이런 식으로. 바톤이 이렇게 연결된다. 줄이론, 주기론. 성리학이 봐봐. 우리 고려 말에 들어온 게 뭐였죠? 쉬운 성리학이었죠? 기억나시죠? 쉬운 성리학 두 가지 얘기가 뭐가 있어? 소학, 간운상제. 기억났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 들었다, 고려 말에. 그죠? 들어왔던 거 어떻게? 조선 16세기 되면 어떻게? 주리론과 주기론이 들어왔다. 주리, 주기. 뭐야? 인의, 예치, 사단이라고 그러지? 내가 느끼는 감정 7가지. 7정. 이거 뭐예요? 관념화됐다고. 관념화된 뭐죠? 머리로 공부하는 거라고. 실천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아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실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학문으로만 익히죠. 관념화됐다는 얘기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 학문이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되게 어려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뭐죠, 이게? 과거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관념화됐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관념화됐다는 얘기죠. 근데 조선의 4대부는 어떻게 온통 다 성리학을 공부한다고. 성리학자. 과거 시험 준비하고 그 내용은 전부 다 실천하는 것보다 이 머리에 남아있는 관념화됐다. 일부는 필요할 수 있겠죠. 이건 주로 철학자들이 요즘에 대학의 철학과 학과에서 철학과 교수님들이 이건 해도 상관없죠. 근데 모든 4대부는 전부 다 관념화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되게 보수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흐름 쭉 잡으시면 돼요. 학풍 가보시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정몽주 길지학풍을 계승하여 경학을 되게 중시했다. 경학에 밑줄 그어야 된다. 경학, 유교 경전을 얘기합니다. 유교 경전을 되게 중요시하더라. 왕도 정치를 추구. 왕도 정치 비적습니다. 왕이 일정한 정도의 어떤 도덕적 관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향촌 자치를 주장. 형벌보다는 교화를 중시했다. 향촌 자치는 필요가 되겠죠. 선생님 자주 얘기하죠. 나라에는 법이 크게 3가지 있다. 국가의 법은 뭐 있죠? 경국, 대전. 우리 군 단위에 뭐가 필요하다? 향약.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하다? 동약. 다시 경국대전, 향약, 동약. 오케이?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의 법문이 소략하야. 양이 많지 않아? 전혀 색다른 범죄가 등장해서 어디에 법을 따라야 된다? 대명률을 따라야 한다. 즉 명나라의 대명률 법전을 따라서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 고려는 뭐라고 그랬죠? 고려는 상문법이 없죠. 불문법이죠. 그죠? 불문법상에 나와 있지 않는 범죄가 발생할 때 어디 법을 따른다? 대당률이라고. 기억해야 돼. 나 쉬운 거야. 자, 다시 한번. 당나라 고려시대 보죠. 고려시대는 성문법보다 되게 불문법이 많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통상적으로 불문법에다 처리하는데 전혀 법전에 나와 있지 않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른다? 대당률에서 당나라 법전을 적용한다. 반대로 조선 가보자. 조선에도 경국대전이 있는데 경국대전에 나오지 않는 법이 등장하겠다. 새로운 법이 등장했다. 인터넷 범죄 사건이 발생됐다. 어느 나라 법을 따른다? 대명률, 명나라의 법전을 따른다. 장난치는 게 뭐야? 대당률과 대명률로 고려와 조선을 서로 바꾼단 말이야. 가장 기초되는 거. 계속 읊어봐. 관념화되지 말고 머리를 계속 읊어보라고. 오케이? 다시 가시오. 성리학의 학문을 이단화했다. 군사학과 기술학을 천시했다. 15세기가 정반대죠. 15세기는 군사하고 기술을 되게 발전시키죠. 즉 실사구실 되게 강조하죠. 당군보다 기자를 되게 중요하셨다. 소중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작은 중국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를. 네. 그 다음에 예학과 보학을 되게 충성했다. 예학과 보학.
의학은 A 범죄를 얘기해. 상하관계 A 범죄를, 어른과 우리. 도학은 족보예요. A 범죄를 학문을 만들고 족보를 학문으로 만들었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자주적인 분. 족보가 왜 필요하죠? 과거 시험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제출할 서류야. 네. 제출할 서류가 양반 유문을 확인할 가장 좋은 방법이 족보예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족보가 뭐가 있다?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그 기출이야. 성하 족보가 있어. 성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족보, 성하, 조선 초에 성하 족보가 있어. 기출이야. 조선 초야. 고려시대에 족보가 있냐고 물어보면 어떨까? 고려시대는 족보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족보가 처음 등장하죠.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이자가 양반 유무를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족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본격 진출, 성종 때 김종직. 김종직 꼭 잡으셔야 돼요. 김종직. 3사에서 주로 언론과 문안의 일을 담당하였다. 3사임이 줄였습니다. 주로 사림들은 3사,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에 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언론 기능이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졌다. 사림 등용 목적, 훈구 세력 견제와 문물의 정비를 위해서 임용되기도 했다. 사하와 붕당 정치가 없다. 사하가 봅니다. 사하. 제일 하단부에 무오사와 뒤에 넘기시면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악글자만 한번 따서 한번 볼까요? 무, 갑, 기, 을. 무, 갑자, 기묘, 을사. 여기 주로 나오는 게 선후관계야. 최근 5년 동안 안 나왔거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 선후관계라고. 사건 내용을 쭉 사료를 던져줄 거야. 제일 먼저 나온 게 선후관계 물어볼 거야.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 무갑, 기을이야. 무, 갑자, 기묘, 을사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내용이야.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가 이거야.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나온다면 내용을 물어볼 거야. 무, 갑자, 기묘사에서 기묘사를 가장 많이 물어볼 거야. 여기는 중종 때인데요. 그 유명한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무오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방금 얘기했던 김종지, 그의 제자 김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연산의 폐륜입니다. 이거. 네. 을사사. 왕의 계승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대윤과 소윤이 싸우는 거예요. 즉 파평윤씨 세력인 대윤과 소윤 간에 서로 왕이 다툼이, 대윤과 소윤의 왕이 다툼 싸움이에요. 무오사, 다른 말로 피라 사건이라고 합니다. 부필자, 글을 써서 누군가가 주목되었고 그걸 죄로 단죄를 하게 됐다. 그리고 하를 입게 됐다. 이걸 피라 사건이라고 불러요. 피라 사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유명한 시인이나 작가, 소설가들이 글을 썼는데 내용이 되게 히트를 쳤어. 근데 그 내용을 뜯어봤더니 어느 정권, 어느 누군가를 빗대어서 싸잡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걸로 해서 감방에 투옥되는, 형벌을 받고 투옥됐다. 이런 사건을 보통 피라 사건이라고 불러요. 주로 우리가 1970년대 되게 우리 가도기 시기, 현대로 넘어가는 가도기, 박정희 정권 시기에 피라 사건이 많았죠. 네, 그 유명한 작가, 시인들이 되게 피라 사건으로 되게 감옥에 가는 사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글로서 정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선동했다고 본다는 거야. 선동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다 꼭 선동을 집어넣어요, 우리나라. 왜? 죄를 좀 엄하게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책을 읽고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같이 나서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아는 거지. 이 정도만 잡아도 충분해. 무오, 갑자, 기묘사. 자, 무오사 갑니다.
사초에 기인하여, 사초 밑줄 그어야 돼, 사초. 그 역사서를 쓰는데 1차 자료, 이걸 저본이라고 그러거든. 1차 자료 또는 저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초 문제로 문제가 터졌어요. 발생 당시 사관인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의 조 슬러시, 의제 슬러시. 여러분들은 한자성어 주로 읽은 식으로 조의제문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안 돼. 그냥 조의제문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조의제문 이렇게 적어야 돼. 이해 가셨죠? 조의제문이 사초에 실렸습니다. 즉 왕조실록 실 1차 저본에 기록이 남게 됐다. 발견되면서 내용을 이렇습니다. 단종을 항우에게 죽음을 당한 의제에 비유해 세조의 왕위 찬탈, 이걸 계유정난이라 불러. 계유정난을 비난한 내용으로 훈구 세력 이극돈, 유자강 등이 김일손 일파를 죽이거나 정여창, 김갱필을 유배보냈어요. 여기 김갱필이 유배 왔죠. 무오사 때. 누가 찾아뵀다고요? 여기 봐. 누가? 조광조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누구에도 배우고 싶은 스승이 별로 없다는 생각했다고. 되게 잘났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나는 김갱필 정도는 배울 수 있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되게 싸가지 없는 거야. 20대 청년이 되게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근데 조광조가 우리 동네 유배 왔다고? 가서 배우기 시작해. 그래서 시골 촌뜨기가 되게 갑작스럽게 이 도표상에 사림의 족보에 여기 조광조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걸 계기로 해서. 자, 그리고 김종직은 부관 참시됐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부관, 부자는 도끼 부자예요. 자, 부자가 무슨 부자래? 도끼. 부관, 관을 돌아가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있는 관을 끄집어내서 도끼로 때려 부숴서 시신을 끄집어내서 참했다. 부관 참. 이거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뭐 되게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후손들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누군가 관을 끄집어내서 도끼로 관을 때려 붓고 난 다음에 다시 시신을 끄집어내서 다시 시신을 여기 사람 못으로 이렇게 머리, 손, 팔 이렇게 다시 맞춰. 그리고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탁 쳐, 다시 쳐. 일종의 형식적인 문제예요. 이게 일종의 부관 참시예요. 되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격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죽은 자에까지도 다시 참아라. 부관 참시. 제일 극형입니다. 일종의 명예훼손이죠. 가족이나 유족 본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우리가 되게 조상에 대한 것, 그다음에 무덤에 대한 부분 되게 A를 갖췄던 시절인데요. 그게 깨졌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끄러움이 오지 않을까요? 자기 조상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누군가 여러분 부모님의 시신을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한다고 생각 못 해보시겠어요? 오,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누군가 부모님의 시신을 갖다 유기했다, 참했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한편 이극돈, 유순, 윤호선, 어세겸 등은 수사관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도하지 않는 채로 파면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더 쉽게 한번 얘기할까요? 글로서 쭉 읽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 서초패양 혹시 아세요? 서초패양? 거기 나와 있던 것 중에 보시면 항우 있죠? 서초패양인데요. 자기 조카가 왕이라고요. 네.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된 거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보통 이 사람은 서초팽하여를 칭해요. 이렇게. 항우라는 사람. 그래서 항우는 훗날 누구에게 제거다 갑니까?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에게 한나라가 중국 통일하잖아요. 그 시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시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항우가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어. 오케이? 이걸 김종직이 이 사건을 갖다가 글로 지었다고. 이렇게 지었다고. 근데 이건 그 시기 조선시대의 가장 최고 권력자였던 수양대군이 훗날 세조가 되죠. 단정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던 모습과 흡사하다고. 그래서 저기 의제가 죽었는데 어느 누구도 제사상을 올려주지 않아요. 죽이고 도막을 내서 구렁텅에다가 시궁창에 버려서 제사도 못 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꿈속에 자꾸 나타나는 거야. 저기 경상북도 안동쯤에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문을 짓게 됐다. 그 제문을 조상조실록의 가장 기초인 사초에 글을 실었다. 그 제자 김일손이. 그래서 그 김일손을 싫어하는 유자강 같은 인물들이 그걸 연산군에게 보고했다. 그 연산군이 보고 되발노발했다. 왜? 세조 할아버지잖아요. 연산군에. 야, 니네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니네 할아버지가 왕위를 찬탈하지 않아도 너는 왕이 안 될 놈이야. 근데 너는 지금 하는 짓이 되게 이상한 놈이야. 쉽게 해서 왕권에 대한 부정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봐봐.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지 못했다면 지금 연산군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 족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빗대서 얘기한 거야. 이걸 유자강이 역모로 몰아서 왕에게 보고해서 역모로 해서 결국은 그 스승이었던 김종직, 글을 쓴 김종직은 돌아가셨는데 부관 참시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인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유배를 보내고 같이 사약을 먹여서 다 죽여버렸다고. 이해 가셨죠? 충분히? 무사합니다. 페이지 넘겨주시죠. 갑자사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그 연산군이 향락에 빠진 내용입니다. 네. 정신 차려서 했더니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갑자사와 기묘사와 중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종, 지읒지읒, 조광조, 지읒지읒이에요. 다 우리 한글 자음에 중종, 지읒지읒,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우리 연애 중에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이효리야. 그렇죠? 중종, 지읒지읒, 조광조. 조광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치 잘 보시라고. 오케이? 자, 이 사람은 자,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성균관에 들어갔어요. 몇 명 안에 들었다는 얘기야? 초기니까 200명 안에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중종 이임금이 성균관에 들어왔어요. 왜 왔을까요? 문묘에 제사 지내야 돼. 공자 입회일목 사당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참석하게 왔다고. 이때 특별하게 보는 시험이 뭐라 한다? 알성시라고 한다. 알성시 딱 한 번만 보면 끝나는 거야. 이때 되게 좋아하지,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보면 끝나니까. 바로 관직에 나갈 수 있으니까. 아련한다. 높은 사람을 아련한다. 공자님을 아련한다. 성현, 알성에 가서. 공자님 같은 성현을 제사 지내는 공간에 기념하게 보는 시험이 있었다. 알성시라 한다. 자, 봐보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애성 연중이잖아. 연산군이 되게 이상한 짓을 잘리고 폐위되고 중종이 갑작스럽게 왕이 됐지. 그럼 중종은 왕이 될 수 있는 이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연산군이 갑자기 잘리게 되면 중종이 갑자기 왕이 된 거야. 근데 반정 세력들이 중종을 왕으로 옹립했는데 반정 세력들이 중종을 에워싸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중종은 그냥 바지 왕인 거야. 속된 말로. 근데 내가 무슨 정치를 하나 하려 치면 그 반정 훈구 세력들이 저기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훈계하듯이 막 얘기해. 내가 무슨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왕은 왕인데 모양만 왕이야. 허우대만 왕이지 전혀 권한을 갖지 못한 왕이야. 답답하지. 차라리 왕족으로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이때 여기 와서 이제 제사 지내러 왔는데요. 시험을 한번 봐요. 문제를 이 시대에 대해서 논하시오 물어봤다는 거야.
그리고 답을 쓰시오. 그 답지가 대책이야. 보통 과거시험 답지를 대책이라 불러요. 어떤 의제를 던져주면 그 의제에 대한 답을 쓰는 거야. 대책을 적는 거야. 가끔 여러분 집에서도 많이 쓰지 않나요? 엄마가 야, 공무원시험 준비한다면 이렇게 팡팡 놀아? 무슨 대책은 있니? 엄마 가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 시절 생각해봐. 야, 내일 모레 시험이라 중간고사라면서 대책 없이 노냐 니는?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나요? 다 공부 잘했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과거시험 답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대책이라 불렀어요. 대책에 조광조가 중종의 입맛에 맞는 거 다 적어놨어. 누구를 막 규탄할까요? 반정 세력, 훈구 세력들 막 싸잡아서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혁장치를 쫙 적었어. 자기 입맛 딱 맞는 답지가 나온 거야. 또 차원급제야. 조광조. 얘들 나이가 31살이래요. 자원급제가. 자, 봐봐. 조선시대 자원급제 평균, 과거시험 평균 합격 연령이 30대 초반이에요. 30, 30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 32가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시험 평균 합격 연령인 에버리지가 31세, 32세예요. 그럼 31세는 32세가 안 되신 분들은 나 아직 어린데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나 어린데? 31세, 32세가 지금 평균 연령이라고. 합격자 평균 연령, 에버리지야. 가장 적은 나이는 10대도 있습니다. 19살도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19살 먹은 애들, 곧비리 애들이 5명이 합격. 고등학교 다 졸업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애들이 5명을 합격했다, 국가직에. 뭔가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뭐지? 예. 특히 대학 다니고 대학물 먹었던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곧비리도 합격했어. 지금 고3에도 합격했어. 그럼 나는 뭐지? 뭐야, 뭐긴 뭐야. 바보 천치지. 하란 얘기야. 비교 대상되면 안 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실력은 없다. 자존심 하나밖에 없고 사는데 자존심 지켜야지 우리가. 떨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자존심 때문에 오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합격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자존심 지켜서요. 자, 김효사 갑니다. 자, 96쪽. 조광조의 개혁정책 하나씩 봅니다. 너무 시험에 나와. 빈출이야. 단독 문제 너무 많이 나와. 이훈 삭제. 이훈 삭제. 아까 중종이 반정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반정 세력들이 공을 나눠 가져요. 이 중종 반정 한 76명 정도가 되는데요. 엄청나게 권력과 땅과 건물을 받아요. 우리 원각사 기억나세요? 원각사지 시증석당 얘기하잖아요. 그 절을 갖다가 연산군대 파괴해요. 왜? 거기서 술 먹고 띵가띵가 막 잔치 벌여요. 절에 가가지고 막 술 먹고 여자 막 껴안고 막 난리고 피운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연산군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중종반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원각사를 다 허물어 버려요. 그 반대 성향을 가진 살인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원각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원각사지, 터지자, 원각사지 십증탑인 거야. 그리고 중종반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원각사를 분할해가지고 그 공신들이 쪼개주는 거야, 이렇게. 사유주를 만들어주는 거야. 탑은 차마 때려 부시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원각사 십증탑이 남아있는 거야. 이 훈구 대신들이 권력과 그 토지들을 빼앗아. 그 다음에 신하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신하들 집도 다 착취해버려. 정상인적인 나라가 아니지, 반정에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반정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공적 물건으로 만들어야지, 사적 물건이 아니라, 그죠? 근데 그네들이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을 나눠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훈구 세력들이에요. 훈구는 뭐죠? 그 권력을 잡고 오랫동안 그 권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공훈을 세우고 오랫동안 그 권위를 누렸다는 거잖아요. 뭐야? 시작 자체가 부패한 거잖아요.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를 도려냈다면 내가 스스로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나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많아요. 저 주시지 마시고 저 없는 백성들 나눠주세요. 이게 진짜 반정 세력의 뜻이었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광조가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이윤 삭제, 너무 과한 공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다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한 몇 명의 적을 만든 거지? 76명의 적을 조공자 딱 관계에 딱 들어오자마자 일단 벌써 적을 만들기 시작해. 앞날이 훤히 보이잖아. 한 명의 적도 무서운데 76명이 나의 적이 됐다는 거 시작부터 시작해서. 소학보급. 쉬운 성리학이 어려운 성리학이야. 그렇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기 싫으면 부려워. 학문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냐고 막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런 거. 혈량과 실시. 혈량과 실시. 되게 참 잘 나와요. 혈량과 위주로 봐야 됩니다. 뭐죠? 무시험 체형이에요. 무시험 체형이라고. 똑똑한 놈 그냥 쓰는 거야. 공채만이 인재가 아니란 얘기야. 공채가 아닌 시험을 보지 않는 제야의 인사를 갖다 쓰겠다는 거야. 혈량과예요. 소격서 폐지. 아니 유교 국가에서 무슨 도교를 행사합니까? 그 도교를 행사하는 관청이에요. 소격서 폐지. 결과적으로 주초이양 사건으로 전라도 하순으로 유배갑니다. 주초이양 미치겠습니다. 주초이양 밑에 설명되어 있죠. 남곤이라는 사람이요. 나뭇잎에 묻은 감즙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 나뭇잎에다 주초이양 4글자를 써서 갉아먹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파리를 왕에게 바치게 했다. 주초이양 사건입니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자하고 조자를 합치게 되면 이게 주초라면 조씨가 됩니다. 한자로요. 조씨가 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현재 가장 조씨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은 조광조를 생각한다. 그 역모로 몰았던 얘기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궁궐에 있는 나무 이파리에다가 한자로 주, 초, 이왕 적었다고. 거기다 감즙을 발라서 벌레들이 그걸 갉아먹기 위해서 이파리를 따다가 갖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모를 몰아 죽였어요. 주초이왕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조광조를 견제하는 세력이 아까 많아졌다고 그랬죠. 그 세력들이 조광조를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광조의 관직은 높지는 않았지만 32살에 개혁정치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적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초이양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갑니다. 이렇게. 결국은 유배 가고 난 다음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이렇게. 을사사와 윤원영과 유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윤원영, 유님에 대한 얘기. 내용을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대윤과 소윤. 요 스토리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스토리를 하게 되면 10분 이상 잡아먹었어요. 대윤과 소윤. 스스로 뭐냐면 자기 조카를 왕에 옹립하고 싶어해요. 됐습니까? 거기 보시면 유님 있죠? 대윤. 인종을 왕에 옹립합니다. 자기 친조카를.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윤원영이 있죠? 윤원영은 소인인데요. 자기 조카를 왕에 옹립합니다. 그 사람이 명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종이 되고 난 다음에 대윤 세력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윤이 승리하죠. 그리고 소윤을 유배 보내죠. 윤원영 집을. 윤원영이 다시 권력자가 하는데 윤임을 보내버리죠. 같은 파평윤씨끼리 싸움입니다. 네. 자, 오른쪽 시대별 주요 사건 연상군 가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요. 연상군 갑니다. 무호사와 김종직은 부관참시. 부관참시 명분이 뭐였죠? 한자성어 사초에 실린 글 하나
조, 의제, 문 이것 때문에 결국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소는 유배가고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갑자사, 김갱필, 평안도 해천에 유배됐습니다. 이때 조광조에게 학문을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 조광조가 살인이 되는 케이스가 되었다. 그리고 한 명에는 부관 잠시, 국왕의 난행을 비방한 투서가 언문으로 쓰여지자 한글 교습을 중단시켰다. 정확한 명칭은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이겠죠. 훈민정음을 중단. 각도의 최홍사, 최청사를 파견, 미녀와 양말을 취하고 성균관 학생을 몰아내고 거기 노릇을 삼았다. 최청사, 최홍사, 일종 우리 뭐죠? 흥청망청이죠. 흥청과 망청을 만들어서 예쁜 여인들과 아주 아주 상태가 좋은 말들을 갖다 바쳤다. 처영무, 그러니까 왕실의 천 무영이 있죠. 궁중 무영이 있는데 김처선의 죽음을 계기로 풍두무라고 바뀌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첫자가 들어간 걸 전부 다 개명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첫자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북한판 김일성 집안들이 아닌가요? 김일성, 김정은, 얘들이 어떻게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 북한의 인민들에게 그 이름을 전혀 못 쓰게 다 이름을 개명하게 명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방송에서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조선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왕조국가다 보니까. 신원패, 기출이기도 합니다. 입은 할을 가져가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딜 가나 마음 편하리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 입 다물고 다니라. 여기다가 우리 직장인들이 신분증 달고 다니자 신원표를 달고 다녔죠. 신원표. 입 조심하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고.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죠. 네, 이거 신원표라고 불러요. 중종갑니다. 삼포이란과 비변사. 부산포, 연포, 제포의 애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걸 삼포이란이로 한다. 이후에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설치했다. 비변사 색깔 좀 칠해주세요. 비변사 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비변사가 삼포이란을 계기로 중종 때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온다. 원래 출발은요, 원래 출발점은 여진족을 대비할 목적으로 처음 출발했던 것들인데, 근데 점차 중종 때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부산포, 연포, 제포. 세종대왕 때 오픈한 지역입니다. 애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 무역을 하게끔 제한한 지역이 부산포, 연포, 제포입니다. 그런데 중종 때 삼포이란을 계기로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만들었대요. 이놈들이 난을 왜 일으켰을까요? 쉽게 얘기해봐. 전애들이 가져갈 양이 있다고, 커터량이라고. 커터량을 너무 적게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보통 우리 어떻게 몇 석 정도 줬습니까? 세종대왕 때? 세사 미들? 100석? 200석? 우리는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쟤네들은 적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산포, 연포, 제포에서 커트량이 너무 적어요. 수입할 양 좀 더 늘려주세요. 우리 안 되면 맞아 식더라 이렇게 했다네요. 그래서 삼포에서 난을 일으켰다. 그때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했다. 비변사. 일종이 뭐죠? 국가의 비상기구에 쉽게 얘기해서. 뭐 하죠? 기본적으로 행정하고 군사를 총괄하는 거예요. 원래가. 전시 상황을 돌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 평상시 어떻게 경찰청에서 우리 민간인들, 군인들은 국방에 대한 뭐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전시가 되면 어떻게? 어느 특정한 기구가 만들어서 이걸 총괄하기 시작한다. 그게 비변사라고. 국정의 모든 걸 총괄해 버린다고. 근데 총괄하는데 이게 약간 오버성이 들어가는 거야. 어디까지 갑니까? 왕실의 혼사 문제까지도 관여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오버지. 남의 사적 영역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아무리 왕실이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우리 공주가 결혼하는데, 우리 옹주가 결혼하는데, 그 신랑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배필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저기는 우리가 원하는 붕당이 아니에요. 같은 정당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남의 혼사 문제, 남의 연애사까지 끼어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 삶에 그렇잖아요. 남의 연애를 하든 말도 관여 안 하잖아요. 그죠? 연애를 하든 이별을 하든 우리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개인사니까. 근데 국가에서 나중에는 후기가 되면 이런 부분까지 다 개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잡으십시다. 삼포이라는 게 임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중정대죠? 쭉 내려가죠. 명종 때 상설화가 돼. 적어놔서 여백에 명종 때 상설화가 됩니다. 을묘변을 계기로 상설화가 됩니다. 전라도 해남 지역에 침입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5개 군 땅의 지역을 싹 쓸어가 버린다고 해야 돼. 피해가 커지면서 상설화가 돼요. 정리하는 거예요. 선조 때 임질왜란이 되면 더 한층 강화됩니다. 임질왜란이 되면 더 한층 강화됩니다. 됐습니까? 흥선대원구 되면 권력의 기구로서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이 시험 되게 잘 나와. 비변사가 폐지됩니다. 비변사가 모든 권한을 가진다는 얘기 뭐야? 특히 그 당시 안동 김씨 세력들의 권력을 손에 한 손에 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한 세도 가문이 지금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흥선대원군 대가면은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어떻게 해요? 군사 기능과 행정 기능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모든 권력을 한 그릇에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권력을. 좀 이해가셨죠? 아니, 이게 식생각하면 이렇게 돼. 여러분이 돈이 한 1억이 있어. 주식에다 1억을 몰빵하면 어떡해? 왕창 벌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계란처럼 어떻게? 계란 법칙에 따라서 분산 배치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그릇에서 계란을 담지 말라고 그래요. 깨지면 왕창 깨지니까. 그래서 계란을 여기에 5개, 작은 그릇에 여기 5개, 5개, 5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하라고 얘기하거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달걀과 똑같아요. 네. 분산 배치해야죠. 권력을 한 사람이 모든 걸 잡아가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모순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모든 권을 다 가지고 왔다. 역대 정부 모든 대통령 다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 모르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대통령이 좀 더 대통령을 유지하려면 좀 권한을 좀 힘을 좀 빼는 방법들, 그죠? 우리는 입법사업 행정의 권한이 삼권 분리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역선 갑니다. 어디에 되게 넘어갔지 갑자기? 아, 중종하다 말았구나. 추치제대 가죠. 양반호를 군역에서 제외하고 뭐죠? 양반들은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야.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군포도 안 낸다고, 국방비도 안 낸다고. 상민의 직접적인 군역을 1년에 군포 2필로 대체한 군적수포제 밑줄 그어야 돼. 군적수포제. 이렇게 배웠죠?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이 병역 문제, 군대 가는 얘기 하는 거야. 원래 군대는 어떤 사람들 군대 가죠? 양인, 개병제. 양인은 뭐야? 백성이잖아. 일반 백성, 농민이잖아. 농민 이상의 신분은 어떻게? 모두 다 군에 가야 된다. 이게 양인 개병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군대 가기 싫지? 아니, 시간도 아깝고 내가 가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대신 사서 보낸 걸 우리 뭘 한다? 대립제. 대립제.
이건 개인의 비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군대 가기 싫어도 개인 비리를 저지른다고. 이 두 가지 뭐죠? 국가의 비리가 쭉 연결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군대 가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돈 써가지고 빼달라는 얘기잖아요. 부모님한테. 반군수포제, 군적수포제. 복수비야. 어려운 거 아니야. 군대에 대한 문제. 상민의 집사적인 군역을 1년에 군포 2피를 대체한 군적수포제가 시행됐습니다. 군포 2피를 내면 군대 안 가도 된다고. 누가? 국가에서 이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군대 가려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도 군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원 건립.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으로 백운동서를 건립했어요. 별표. 서원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겁니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동 지역입니다. 이게 안동. 경상북도 안동의 풍기 지역에 백운동서를 처음 건립했다. 이륜행실도 기출입니다. 장유서, 붕의유서. 예. 우리 기출문제예요. 이거예요. 군적수포제를 실시했던 시기 중종이잖아요. 중종 시기에 정책 옳은 거 답이 이거였다고요. 이륜행실도가 답으로 떨어졌다고요. 이게 답이었다고. 다음, 중종을 던져주지 않는 거죠. 군적수포제가 실시되었던 시기에 사실 옳은 것, 이륜행실도란 예법사가 만들어졌다. 이게 답이었어요. 애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잡으라고. 군에 대한 제도잖아요. 기본적으로 잡아야지. 대립제,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앞에 제가 했던 거야. 새로운 거 아니야. 복습이야. 조광조 개혁정에 실패하였다. 김효사에 의해서. 결국은 조광조가 전라도 나주로 유배 가서 결국 사약을 먹고 죽게 되었다. 명정, 을매의 변. 이미 설명드려. 상설화되었다. 여기서 여쭤다. 비변사 이걸 다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비변사에 대한. 비변사가 나올 때 됐다. 한동안, 한 5년 동안 안 나온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에. 비변사 이걸로 정리합니다. 사액선 보시죠. 사액, 국가가 시험판을 내려준 후, 시험판은 간판입니다. 요즘 지금 학원 간판 정도 돼요. 간판도 해주고요.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사액수원이라고 불러요. 사액수원이란 국가가 학원 운영비죠. 경비를 부담해주는 제도. 사액, 줄사자, 액면 그대로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야. 학원에 필요한 경비, 인적 구성원들, 그 다음에 먹고 살 땅들 다 주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소수서원이다. 네. 소수서원 잡아야 되겠죠. 임꺽정의 난. 어려운 성리학이 유입되었으며 성리학이 관념화되었다. 어려운 성리학 밑줄 관념화되었다. 어려운 성리학 뭐라고 그럴까? 주리론, 주기론 등. 네. 머리로 공부하는 것들. 임꺽정에 난 시기를 물어보면 명정 잡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임꺽정은 의적으로 많이 이렇게 소문 나 있죠. 근데 꼭 의적만 아니에요. 실록이 보면 의적은 아니에요. 실록의 내용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실록의 내용이 제대로 바르게 썼다면 임꺽정은 의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훗날 우리가 홍명이라는 작가가 일제강점기에 약간 사회주의 경향의 작가거든요. 그분이 이제 임꺽정을 쓰게 되면서 영웅시대는 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게 되는데요. 임꺽정에 대한 그 평가는 되게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혹시 임꺽정이 나오게 된다면 임꺽정의 난만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물어본다면 명종시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종시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주시죠. 98쪽에 두 번째 사료 한번 봐주세요. 16세기 명종 때 상황 봅니다. 이거 기출사료라고 적어놓으실래요? 기출사료입니다. 늙은 여우가 궁안에 어린 아들을 앞세워 대운을 밀어내고 윤원영에게 힘을 주니 원님들 앞에서 다투어 뇌물을 청나라니. 그게 늙은 여우의 밑으로 문정하고 같이. 그 아들이 왕인데
아들이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수렴청장 한다는 거야. 그 문정왕후가. 그 문정왕후를 갖다가 밖에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늙은 여우로 봤다는 거야. 아니, 아들이 왕인데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엄마가 모든 걸 정치를 좌우지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이게 어디에 붙어요? 그 방을 붙여. 보통 우리 큰 대문 같은 데 잘 붙는 거 이제 풀 칠해가지고 붙는 거, 나무에 잘 붙을 거야. 요소에 나무가 있는 그런 건물들에다 막 붙이는 거야. 그게 저쪽 서초동에 막 붙기 시작했거든요. 서초동에 시작해서 막 종로까지 막 옮겨오기 시작하는 거야. 궁궐 앞에까지. 문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문정왕후 시기에 대한 꼭 기억하시고, 이때 시기를 모르면 명종 시기의 사건을 정답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골라주시면 돼요. 선조 갑니다. 좀 지울까요? 네, 선조 좀 지우겠습니다. 선조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뭐죠? 되게 못난 왕이야. 선생님한테는 약간 좀 찌질해. 이렇게 여기서 뭐 할 말이 없을 거야. 우리 가장 큰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을 겪었던 인물이에요. 선조라는 인물은. 선조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임진왜란이에요. 저 정도면 물러나야 되지 않나요? 그죠? 왕위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선조 때 또 해야 할 게 또 뭐가 있냐면, 붕당이 시작돼요. 조선 초부터 붕당이 생긴 거 아니에요. 붕당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붕당이란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여우주지죠. 동서남북 노소야. 여우셨잖아요. 동서남북. 저기 이미지를 잡아. 동서남북 노소. 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러니까 동인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죠, 이렇게. 서인들이 가지치기를 하죠, 이렇게. 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우리는 지금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역사학자들 우리 역사를 폄훼할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색 당파싸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아니죠. 일본식 표현 방법 쓰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사색 당파싸움, 색깔이 4개가 싸웠대. 사색 당파싸움 표현. 이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역사 용어에 쓰는 용어는 붕당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정당 정치인 거죠. 좋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조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붕당 정치를 한 거야. 정당 정치를 한 거야. 요즘 말로 치면. 우리 뭐 국민의힘, 뭐 진보당, 뭐 민주당 이런 식으로 이미 조선시대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 붕당 정치로. 정당 정치. 좋게 표현하면 되게 선진 정치를 하게 되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상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색깔끼리 뭉치는 패거리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부터. 선조 붕당 정치. 요건 제가 붕당 나올 때 다시 할게요. 지금 하면 좀 되게 복잡해져서. 그 다음에 김효원과 시무겸에 대한 얘기 있죠. 밑줄 그으면 김효원과 시무겸. 그 다음에 이조 전랑직. 2번에 밑줄 그으면 돼요. 김효원과 시무겸.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김효원. 여기가 시무겸. 여기 신진사림. 여기 기성사림. 이렇게 불러요. 이 두 개 싸운다고요. 두 개 새롭게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유는 이조 전랑직 때문에. 정랑과 자랑이 합성어가 전랑인데요. 이조 전랑직 자리가 되게 이 자리를 가지고
동인과 서인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조 전량제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저 공무원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의 정보가, 모든 정보들이 이조 전량에 전부 다 보고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보를 가진 자가 승리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검색을 통해 수없이 많은 정보 데이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죠. 또 그 노출되는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하죠. 습득하지 않고 나만 뭘 어떻게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검색 데이터를 눌러서 검색해 보죠. 그죠? 검색할 수 있는 양들이 엄청 많잖아요. 자기 관심사항 되게 많아요. 붕당이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시작되는 원인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조 전량제라는 자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래 됐다. 그 다음에 동일은 남인과 아까 얘기했죠.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이렇게 다시 구분되었다. 그 원인이 정열이 모반 사건이다. 정열입이라는 사람 보시죠. 원래 이 사람이 출신은 전주 사람인데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서인의 영수가 율곡 이이입니다. 이이가 정열입을 왕에게 추천해 줬어요. 요즘 추천서 준 거야. 이놈 되게 똑똑합니다. 한번 써봐 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추천해 준 거야. 오케이? 선조에게 추천했다는 뜻이야. 정열입을. 근데 정열입이 추천을 되고 난 다음에 관직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 본인 소속되는 서인과 자기가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추천서를 무시하고 요즘 말로 좀 탈당을 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동인으로 들어가. 동인으로 당을 옮기게 됐다고. 그러면 가장 유명한 인사였던 이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약간 뒤통수를 뻥 맞는 느낌 아닐까요? 아니 내가 추천서를 써서 왕에게 보냈더니 이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탈당을 해버렸어. 어떻게? 기분 나쁘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은 기분 나쁘지만 이의 밑에 있는 제자들 어떻게 될까? 감히 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감히 우리 스승을 배신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와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선조하고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왜 안 맞은가 볼까요? 선조와 정열입의 생각이 좀 달라요. 자 봐요. 선조는 이 세상의 모든 물건과 모든 인적 구성과 모든 권력은 다 내 거라 생각해. 왜? 왕정 국가에서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내 거야. 저 사람도 다 내 거라는 얘기야. 다 자기 소유물인 거야. 모든 건 다 내 거라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정열입은 그렇지 않아요. 봐봐.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공적인 물건이 왜 네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왜 왕 자신이 다 네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다 공적인 물건이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선조하고 정열입 자체가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정열입은 우리 21세기에 태어날 인물이야. 근데 너무 빨리 태어났어. 시대를 잘못 태어난 인재가 아니겠는가, 정열입이. 이해 가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열입은 선조와 이런 토킹 어바웃에서 선조의 마음을 읽고 낙향을 하게 돼요. 자기 고향으로 전주로 낙향해요. 오케이? 그 전주에서 다시 전라도 진안 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조직을 하나 만들게 돼요. 이 조직이 대동계라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마침 이때 애구의 침입이 전라도 쪽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구를 격퇴하게 돼요. 전라북도 지금 도지사로부터 표창장까지 봐요.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끔 지나가는 범인을 제거했다고 해요. 경찰이 뭐 품포장에 주듯이 아 고맙습니다.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이의 제자들이
정예립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 못 들었어? 들었지. 전라도 애국가 침입했는데 정예립 애들이 사병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놨대. 근데 그 애들이 마침 침입해 온 애국을 격퇴했대. 그런데 서인들이 핑계거리를 하나 잡았어요. 왜? 아까 대표적인 단어가 뭐였죠? 사병이에요. 조선은 태종 이방원 시기에 사병을 격파하고 모든 군사를 공병화시켰어요. 그죠? 이거 뭐야? 경국대전에서 이거 법이 명문화되어 있어. 사병을 기르면 영모다고. 영모로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서인들이 몰아붙여요. 서인들이 몰아붙인다고. 누가 몰아붙인다고요? 서인이. 그러면 왕은 어떻게 돼? 액션을 취해야 되겠지. 아니 서인들이 막 상수 몰리고 막 난리가 났어. 전국이 막 난리가 났어. 정예립을 참여해야 된다 뭐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난리통에 붕당하게 동인들은 어떤 생각을 보냐는 얘기야. 동인들도 두 가지로 쪼개들은 거야. 원투로 쪼개들은 거야. 서인의 생각에 동조한 세력 하나, 에이 그건 아니지 하는 세력이 따로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눠지더래. 어떤 사람이 온건파 같아? 이건 아니야, 영웅 아니지,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딜까? 남인 같아, 북인 같아? 남인이 온건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애국을 지켜내는데, 북인은 강경파예요. 이거 애국이 좋아요.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잖아요. 우리 남쪽 사람들이잖아. 우리 남쪽 사람들은 온건해요, 강경해요? 강경해. 북쪽에도 어떻게? 뉴스 아나운서 봐서 남조선 이 도래 계례도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발음 엄청 세잖아요. 남조선 계례도당을 즉각 처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 아나운서 나와 엄청나게 살벌하게 얘기하잖아요. 오 무서워 저 아줌마. 가끔 그 나이 많이 먹은 아줌마 있거든요. 가끔 북한 뉴스 보고 오 저 아줌마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말 악센트가 너무 무서워. 자 봐봐. 누가 강경파라고요? 우리 남쪽 사람들 온순해. 우리 뉴스 봐봐. 그냥 아나운서 되게 그냥 읽잖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외우시면 돼. 남인과 북인, 온건파와 강경파로 정예립의 사건 가지고도 같은 동인 내에서 파벌이 생겨서 결국은 야 찢어져 우리도 찢어져. 이게 정예립 모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솔직히 한 어떤 모임의 수장이라면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남도 그 당시에 지식인 아니야. 그 당시야. 그럼 최소한 이 정도 생각이지. 자기 시야의 병사들이 몇천 명이 죽어나갔는데도 본인은 자기 큰아들과 함께 숨어버렸어요. 큰아들과 함께. 그리고 압송령이 명령이 내렸죠. 아들과 함께 자결해 버렸어요. 최소한 한 모임의 수계 또는 수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선생님 같으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우리 부하들의 일절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내 한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 이런 협상의 물꼬를 틀어야 되는 게 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 그 짱을 따를 거 아닐까요? 밑에 사람이 우리 짱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내가 따를만 해. 이런 존재가 되려 치면 자기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냥 나 이게 내내 못마땅해요. 아쉬워요. 아니 수장쯤 된다면은 본인이 책임져야지. 내 한 목숨을 버리는 걸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조광재. 그 다음에 정철의 건조기 사건이에요. 이 정철의 건조기 뭐냐면 정예립을 모반으로 몰았던 대표적인 인사가 정철이라는 인물이에요. 정철은 동인일까요? 서인일까요? 서인이야. 그 다음에 정철의 건조기 사건 봅니다. 좀 어려워지는 사건인데요. 건조기라는 말은 선조잖아요. 선조는 그 세자를 아직 책봉하지 않았어요. 근데 임진왜란을 겪고 선조는 도망가기 위해서 의주까지 도망갔잖아요. 암동강만 건너면 어떻게 자기는 우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강해군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그것도 무슨 현상이 난다고? 분조현상. 조정을 둘로 나눌 분자. 분조현상. 강해군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강해군이 적임자라고 정철이 건의하게 되는 거야. 누구를? 세자를 책봉하자고. 왕이 죽고 나면 그 사람 바로 왕으로 책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왕 제도를 만드는 거 세자 제도거든요. 그런데 김씨 부인이었던 신성군이라는 애가 있어요. 꼬맹이에요. 그러니까 선조의 후처였던 김씨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애가 신성군인데 얘가 이제 열 몇 살 먹은 거야. 12살, 13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했어. 아빠 입장에서 나이 먹은 아빠가 어린 아이들을 하나 봤는데 얘가 아바마마 아바마마 얼마나 귀엽겠어. 이제 꼬맹이부터 봐왔으니까. 그리고 자기 얘 엄마하고 맨날 붙어 사는데 얼마나 좋겠어. 선조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기울여 있는 거야. 신선군으로. 근데 그 정철은 겪어보니 강희군이 그나마 그래도 왕의 자질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그 이 사람을 추천한 거야. 결국은 건저의 문제, 세자 자리를 채운다는 명분으로 채웠던 이 문제를 겪어가지고 선조에서 정철이 유배가게 되고 말아요. 서인이었던 정철이 유배가게 됩니다. 유배가 쓴 시, 국어에서 나온 거 뭐야? 삼이인곡. 삼이인곡.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자식들 나갔다 모함해서 내가 유배 왔다는 거예요. 누구? 동인들이 모함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정예리 보반사건 정철이 나눠졌다. 됐어요? 네. 4번 임질왜란 이후에 북인이 주도했다. 정인홍, 각재우 등이 강해군과 더불어 의병활동을 주도했다. 거기 각재우도 잡아요. 각재우 금년 시험 기출입니다. 각재우가 올해 기출이기도 하고요. 정인홍 잡아야 됩니다. 정인홍. 여기 보시면 북인들 봐보시죠. 강해군 시기가 되면 북인 정권이 됩니다. 북인은 크게 또다시 나뉘어집니다. 대북하고 소북으로 떠나집니다. 여기 영창대군이고요. 여기가 강해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강해군 세력들이 영창대군을 죽이죠. 그래서 영창대군의 엄마 모도 죽이게 됐죠.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북 정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조가 권력을 잡는 그 명분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친엄마를 죽이고 자기 친엄마를 내치고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이 명분이 폐모살제입니다. 어머니를 폐하고 궁궐에 유폐시켰어요. 어머니는 앞으로 궁궐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정치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살제, 아우제자, 아우인 영창대군을 죽여버렸다는 거야. 이 명분을 걸어서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권력을 잡게 돼요. 이해가셨죠? 근데 이게 서인 세력들이에요. 서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여기까지 하고 한 시간 지나면 계속 와가지고 딱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해달라고.